인사이트입니다. T.S. 엘리엇의 시를 아시죠? 4월은 잔인한 단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5월도 또 뭐 세린 메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팔고 떠나라 그러고 언제 주식 사야 되는 겁니까? 네, 1월 효과 있고 또 연말 효과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당장 궁금한 건 이제 막 시작한 4월입니다. 4월 흐름이 과연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까? 간다면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될까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월은 투자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지쳐가면서 그냥 늘어지는 게 미국의 네네.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일종의 발작 혹은 과민 반응이었는데요. 예, 이제 금리 상승은 좀 적응한 걸까요? 4월장은 큰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첫 출발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도 뭐 약간 뭐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의 기류는 조금 오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장은 벌써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라는 거죠. 네. S&P 기준이긴 하지만. 네. 근데 한국 시장은 지금 1월 초에 3,300까지 장중에는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3,100까지밖에 안 왔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연초에 우리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올랐었던 거에 예. 대한 또 반대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리 상승이 미국은 왜 더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데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은 좀 별로지라는 거에 예.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왜 올랐느냐라는 거에 보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글로벌 경기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자체도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 내내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장은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권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특별히 미국 중심인 거죠. 그런 네네네. 시점에서는 그래도 우리나 뭐 대만이나 낫지만 여타 이머징 국가들은 사실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강한 4월 흐름도 어쨌든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뭐 3월보다는 좀 해볼 그렇죠. 만한, 네, 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네. 그 삼성전자를 실적, 네. 이제 기점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뭐 지수 자체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내지면 짧으면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장이 그래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보는 상황이고 내지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최근까지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작년에는 3저였거든요. 어떤 거냐면 유가도 낮았고 네. 달러화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3고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60달러가 넘어선 수준이고 미국의 달러화도 80포인트대에서 9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 금리는 뭐 한국물도 그렇지만 미국 네. 같은 경우에 거의 1.7, 1.8까지 갔잖아요. 그럼 비용이 올라온 상황에서 1분기 실적까지는 오케이지만 2분기, 3분기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는지가 4월은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벌써 막 10조 원까지 부르다가 최소 그래도 컨센서스가 9조 원은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을 크게 이제 상승시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야 이게 이 정도의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어라는 우려도 같이 섞여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4월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면 종목장 개별 기업별로 실적이 괜찮은 기업 그 실적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기업들은 인덱스는 좀 별로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수급이 몰려다니면서 네. 상당한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시면서 들은 인사이트가 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1분기는 네. 어쨌든 기저가 있으니까 좋게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걸 네. 이제 2분기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느냐가 우리 시장의 올해 흐름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수급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은 뭐 실탄일인데 조금 지쳤기 때문에요. 네. 이 수급을 사실은 연기금도 노이즈가 있어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 결국은 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메워줘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요 며칠 사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현물을 강력하게 산다기보다는 계속 선물 플레이 맞아요. 이런 거 네.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제한적인데요. 외국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개인들은 되려 최근에 조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좀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지만 빠졌다가 다시 그 지수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 악성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두터운 매물대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1월 11일이 장중 우리나라의 코스피 최고점을 찍었던 날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를 샀는지 봤더니 40조 원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 거의 1년간 거의 80조에서 90조를 샀는데 그중에 거의 반 이상이 3,100 이상에서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힘든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3,300, 3,400을 가려면 이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 갈 수 있으면은 또 다른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외국인이고 근데 외국인이 다소나마 최근에 올라오고는 있지만 조금 아직 불안한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달러화의 방향성이거든요. 달러화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약세로 간다면은 자산 배분상에서 이머징이나 내지는 한국 시장으로의 자금의 배분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4분기 이후에 그리고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저께 ISM 대접 지수도 서플라지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괜찮아질 때는 되려 한국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40조 원 이상의 매물대를 강하게 뚫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기저효과긴 하지만 4월, 5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3월 데이터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월 달에 꺾여 내려가는 건 전년 대비한 기저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갈 때도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사는 그런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3,100을 이제 뚫었으니까 3,200, 3,300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이 이제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올 연초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르면 좋지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과하게 올랐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때 이제 흥분해서 사면 좀 고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전문가들은 했는데 근데 주식 뭐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은 뭐 올라갈 주식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샀던 게 지금 고생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미국의 추가적인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안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기대감이 며칠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의회를 통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에 또 시장이 재해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발표를 한 거고요. 그쵸. 예, 앞으로 예. 10년간 거의 현재 미국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계획을 제시한 건 맞지만 이제 통과하려면 험난한 허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지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당장 그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되거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10년에 걸쳐서 거의 나타나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재원에 대한 얘기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갈등이나 이슈가 좀 첨예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7월 말이면 또 부채 상한 이슈까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좀 이렇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재원을 또 법인세로 올린다고 그러면 공화당은 아마도 계속적인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의 어떠한 이슈를 좀 메이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든 카드가 대중국 압박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거 투자 안 하면은 중국이 우리를 넘어설 수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지는 우리나라 아메리카 내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되려면 이걸 통과시켜야 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치면 한국 시장한테는 그렇게 꼭 좋은 뉴스일까라는 고민은 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기업들은 트럼프를 그리워하겠네요. 세금 깎아주고 그렇죠. 주가 밀리면 뭐 이야기 팡팡 터뜨려서 주가 올려주고. 맞습니다. 네. 그 앞단에 좀 준비한 내용이 더 있긴 한데요. 뒤에 이제 4월에 또 그런 가운데 그렇죠. 유망하게 볼 만한 섹터 쪽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요. 요 아파트에서는 일단 그러면 4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부분만 좀 일단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4월 전략은 증시를 이제 뭐 외국인 수급도 얘기하고 뭐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서 막 바로 치고 가는 장보다는 종목장 내지는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종목들을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조 원 정도가 안 되는 기업군에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장으로 좀 저희는 좀 규정을 하고 있어서 똘똘한 이제 종목을 발굴하게 되면 오히려 인덱스가 갇힌 상황에서는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4월 장세 흐름과 4월에 노려볼 만한 섹터 종목 이야기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에 주목할 움직일 만한 주식이 무엇일까? 이제 늘 앞에 얘기하다 보면 뒷부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뭐 8만 전자에 갇혀 있다. 오늘은 좀 이제 오르는데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삼전 실적 추정되는 분위기나 이제 또 가이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언론지상에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삼성전자 사는 그러게요. 그런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데 근데 주가 못 가는 거야? 주가는 왜 못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들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상승을 제한하는 이슈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의 PER이 다른 국가의 IT 기업보다는 낮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 뭐 16배, 17배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초에 10만 전자 얘기했을 때 기대했었던 그 기대치보다는 지금은 좀 변수가 많아졌어요. 뭐 말이냐면 어떠한 상품을 만드는데 가격이 높아요. 근데 수요는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드는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가능성을 항상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어제 그제 이제 TSMC가 3년간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간 투자하는 부분이거나 아직까지는 조금 반신반의하지만 인텔도 결국 파운드리 이쪽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괜찮아지고 이 점유율을 갖고 가게 되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리밸류에이션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10만까지 땡겨놨는데 그거는 조금은 변수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을 땡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올해 내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84,900원, 대략 85,000원인데요. 어제 저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엄청 못 가고 있는데 액분 전에 곱해보니까 420만 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 뭐 100만 원 갈 때 진통이 200만 원 갈 때 진통이 사실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빌빌 기냐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착시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영업이익 지금 추정치는 컨센서스는 한 8조 원대 후반,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한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는 10조 원, 노근창 센터장이 지난 분기에도 저희가 이제 모셨는데 그때 제일 세게 불렀는데 노근창 센터장 현대차에서 부른 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4분기도. 올해도 이번에도 볼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신중호 팀장님이 지금장에서 주목하라고 하는 4월의 기대 업종들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느 쪽을 이제 좀 좋게 보시는지 섹터 이야기인데 약간 보면 컨택
관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뭐 예. 유통, 호텔, 네, 네, 그다음에 네. 섬유의복, 미디어, 네, 네. 화장품 이런 쪽을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게 되면 이런 쪽 지목을 받을 거란 네. 아이디어신가요? 네, 뭐 사실 뻔한 아이디어긴 합니다. 뻔한 아이디어.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끌고 왔었던 힘이 3대 테마였잖아요. 이제 반도체, 전기차, 뭐 배터리, 뭐 네, 이런 네. 거였는데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커져갖고 이제 조금은 고민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우리는 아직은 이제 백신으로 인한 면역이 확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백화점 주식을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백화점만 하더라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비율이 사실 온라인은 10%밖에 안 되고요. 현대백화점의 90% 이상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보복 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눌려 있었던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상황인데다가 제가 기후까지 전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택트와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생각보다 다른 기업이나 다른 섹터보다 못 올랐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지만 생각보다 못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로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매출액이 올라가고 영업 레버리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아까 이게 얘기 들었던 뭐 유통이나 화장품, 미디어 컨텐츠 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로 여의도에서 바람몰이를 한번 세게 했고요. 네.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 유통 이런 백화점 쪽. 그다음에 지금 이커머스 쪽이 워낙 뭐 변화가 그렇죠. 있고 서로 간에 합종 연행이 있어가지고요. 뭐 그런 쪽 좀 주목해서 보면 됩니까? 네. 이커머스야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쿠팡이 그러니까요. 상장하면서 네. 또 핫해진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 저는 범위를 좀 넓혀서 네.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은 안 봤었던 이제 유통업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편의점을 좀 집중하고 있어요. 편의점 네. 주가는 상당히 못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라는 거는 뭐 하다못해 한강 공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도 사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네.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때 매출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와갖고요. 실적이 별로였어요. 비 예. 엄청 왔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거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예. 우리가 이제 못 갔던 업종 중에 유통 그 안에서도 이제 세그멘트를 보면 백화점은 좀 가고 있는데 편의점은 좀 아직 더디거든요. 이커머스 쪽이야 뭐 밸류에이션을 계속 주는 쪽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은 하지만 만약 지금 타이밍에 시장이 약간 뭐 박스권이나 상당히 굳혀 있는 상황이라면 뭐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만 내수주 중에서는 또 편의점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이 리테일, 있는데요. 좀 두 회사가 좀 접근한다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뭐 거의 뭐 비슷한가요? 사실 네. 무차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도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저기 탐방도 다니고 해서 네. 공식 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두 기업 다 사실 무차별한 상황인 거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라호텔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 부분 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도 그렇죠. 이제 다음 스텝은 기대한다는 분이 좀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호텔 네. 비즈니스나 이런 여행을 많이 가고 국내의 수요도 있지만 이제 외국 관광객이 오면서 갖고 가는 면세점이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인바운드가 들어와야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아주 부진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본 섹터들은 좀 안 된 말이지만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이제 도산하거나 아니면 인수인계, 그러니까 M&A나 이제 합병을 통해서 매출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이제 탑티어 기업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그렇게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과 기업은 비용을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뭐 연봉 올리기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쵸? 개발자들 그렇게 그쵸. 구하기 어렵고. 예.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코스트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높은 매출액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쪽 섹터고
근데 또 다소 좀 이렇게 힘들었던 섹터들은 좀 비용을 줄여야 있지만 되고 여기는. 구조 조정과 비용을 뭐 하다못해 이면지도 좀 써 이런 식의 어떤 비용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이 돌아선다? 그럼 영업 레버리지가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섹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냐. 너무 언론지상이나 이런 식의 나오는 기업들, 뭐 화려한 것들만 보면은 주가는 기회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중호 팀장님이 뭐 4월, 꼭 뭐 4월만 사실 그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네. 좋게 보시는 그 섹터, 네 가지, 지금 유통, 호텔, 뭐 이런 쪽 했고요. 미디어 콘텐츠, OTT 이쪽도 꽤 바람몰이를 하면서 네. 뭔가 뭐 예전이랑 드라마 제작하는 게 뭐 금액 단위가 달라질 때 옛날에 몇억 몇십억인데 지금 보통 몇백억 단위로 가고요. 미디어 콘텐츠 얘기랑 좀 좋게 보시는 기업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콘텐츠 쪽 워낙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네. 말하는 파이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 이제 콘텐츠 IP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자. 뭐 하우스 내에서는 이제 키스트 같이 부실 사업을 떨어내고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라인업을 이렇게 하반기에는 또 해외에서 선구매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컨셉이지만 영업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굳이 섹터를 뽑자면은 이제 컨택트와 관련된 업종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는 컨셉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냐면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인데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면 당연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대한 활동이 높아졌을 때 어떠한 기업이 좋아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실적이 조금 다소 안 좋아졌지만 갖고 있는 캐시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저희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하고 있는 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네. 온라인 결제보다는 오프라인에 결제를 해야 수익이 나는 기업이 있거든요. 컨택츠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 간다? 그러면 편의점 주가도 되지만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주가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총만큼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가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으로 시장에 뭐 미국은 사상 최고치니까 우리도 이제 인덱스가 뭐 3,500, 4,000 갈 거야.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좀 못 갔었던 거 아니면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갖고 가면서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에 살아남은 기업, 살아갈 기업 가운데 안전마진이라는 건 이제 밸류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지금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로 싸게 살 수 있는 가려진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을 찾으라는 이제 네. 말씀이신 거고요. 네. 화장품 얘기도 못했는데, 예, 화장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쿠팡 상장 때문에 유통주가 뭐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좋아지는 것 말고도 막 상장 이슈돼 가지고 여러 기업체가 맞습니다. 막 혼재돼서 다소 좀 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못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더불어서 마켓컬리도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슈몰이가 됐었다라는 거는 미국이나 글로벌리 그런 그 이커머스나 유통의 신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재산정한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신세계하고 네이버가 이제 합종을 하는 것처럼 새롭게 성장을 갖고 가는 모멘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성장 업체도 만약에 이익이 난다 그러면 이커머스 때문에 원래의 커머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유통 섹터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총이 좀 커지는 이슈로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의 이슈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서가는 이커머스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발굴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기업을 얘기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적지 않은 시간을 딥사이트에는 할애해서 얘기하는 해외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다 못했지만 4월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가 됐었기를 바랍니다. 딥사이트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4월의 흐름들 또 4월에 주목할 기업들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